자,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형태에 따른 분류를 하고 있었죠. 두 번째는 현수 구조, 현수 구조는 먼저 그림부터 봅시다. 이렇게 긴 구조물을 여기 이걸 현이라고 하거든요. 줄로 매달아서 이렇게 지탱하는 구조를 우리가 현수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얘기했죠. 지점에 매달아서 뭘로? 현수로. 이 매달아 시공한다는 말이 현수예요. 현수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강철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장력으로 구조물을 버티는 구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서스펜션 구조라고도 하고요. 줄의 장력, 인장력을 말하거든요. 인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철선 같은 걸 보게 되면 이런 같은 경우 여기 보는 철선이 얇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철선을 이렇게 꼬아서 하나의 큰 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가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커요. 거의 50cm에서 한 100cm 정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현수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제주도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인데 여기 천정 있죠. 이 천정을 얘가 이 줄로 잡고 버티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게.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현수 구조라고 할 수 있고,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 막이 쳐 있죠. 막.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막 구조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절판 구조를 봅시다. 절판 구조는 평면판을 꺾어서 봅시다. 우리 종이를 이렇게 종이에요. 종이 이렇게 세우면 세워지나요? 안 세워지죠. 근데 종이를 접어요. 어떻게? 이렇게 종이를 접으면 우리가 어떻게? 종이를 접으면 세울 수가 있어요. 이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평면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평면판을 꺾어서 구조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평면판보다 얘에 하중을 더 많이 부담할 수 있죠. 똑같은 재료인데 형태만 바꿔서 더 큰 하중을 부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면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중앙에 기둥이 없어도 건물이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종이를 접기는 쉽지만 우리 구조 재료로 쓰이는 콘크리트판이나 철골판은 접는데 어렵겠죠. 시공 기술이 어려워서 사용되는 예가 거의 없어요. 이건 이제 간단한 가건물이에요. 가건물인데 널빤지를 이렇게 접어서 공간을 만들었죠. 이거는 채플인데 미군 공군 사관학교에 있는 채플이에요. 근데 여기가 보게 되면 이 알루미늄 판을 접어서 만든 거예요. 보면 작아 보이지만 이 높이가 한 40m가 돼요. 굉장히 높은 건물이죠. 크기는 작지만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고, 내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외부의 모양이 내부에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절판 구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쉘 구조. 쉘 구조를 보게 되면 이것도 얇은 판을 사용한 구조물인데 접지 않고
조개 모양처럼 곡면을 만든 거야. 곡면은 여러분 알겠지만 역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형태예요. 뒤에 뭐 구조역학 시간에도 나오겠지만 아치 같은 게 가장 큰 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넓은 공간을 만들 때 지붕으로 덮어주면 기둥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쉘 구조는 지붕 자체가 하나의 하중을 다 부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있죠. 이 하중들이 이 곡면을 타고 내려가는 거죠. 하중들. 곡면을 타고 내려가서 이 곡면 지붕이 하중을 부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안에는 기둥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음악당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음악당은 넓은 공간에 기둥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쉘 구조가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어느 미국의 한 공항이에요. 공항은 대합실인데 앞서 얘기한 입체 트러스로도 공항의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곡면판 쉘 구조를 통해서도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쉘 구조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붕이 아니라 벽면과 바닥을 쉘로 한, 다시 말하면 역 트러스, 역 쉘, 쉘이 뒤집혔다고 보는 거죠. 지금 건물이에요. 송도에 있는 트라이벌이라고 해서 문화 복합 구간 뭐 이런 걸로 쓰이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뒤집어진 쉘 구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를 보게 되면 앞서 잠깐 말했는데 막 구조예요. 막 구조는 텐트랑 같아요. 텐트도 뼈대가 있고 그 다음에 막으로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리고 얇은 막이 갖는 인장력이 중요하고요. 구조는 크게 텐트 구조와 공기막 구조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텐트 구조는 이렇게 이 막 있죠. 이 막을 우리가 잡아서 지붕을 만들었는데 텐트 구조예요. 이 막이 인장력, 잡아당기는 인장력을 충분히 지지해서 하나의 구조체로 만들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 유명한 건물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에요. 지붕을 막으로 만들었죠. 막으로 만든 다음에 이 봉에다가 줄로 달아서 연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일본에 있는 실내 돔 경기장인데 지붕을 공기막 구조로 했어요. 공기막 구조는 뭐냐면 여기에 막이 두 겹이 있어서 이게 공기를 불어 넣는 거예요. 공기를 불어 넣으면 이렇게 공기가 차겠죠. 공기가 차서 이렇게 천정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또 구조도 막을 이용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공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습식, 건식, 조립 구조가 있는데 습식 구조는 말 그대로 시공할 때 물을 사용하는 구조예요. 콘크리트 구조물 만들 때 대부분 습식 구조를 할 수 있겠죠. 콘크리트를 물과 잘 섞어서 그 다음에 거푸집에 부어서 굳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죠. 굳는 시간 때문에 공사 기간이 좀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고요. 건식 구조는 습식과 반대예요. 시공할 때 물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습식 구조의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겨울에 시공이 가능하죠. 물은 겨울에 얼기 때문에 습식 구조에는 조금 불리할 수 있지만 건식 구조는 겨울에도 시공이 가능하고 당연히 굳는 시간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기가 단축되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구조로는 나무와 철골 구조, 앞에서 말한 조립 구조의 한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한 조립 구조는 뭐냐? 이거는 콘크리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습식 구조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공장에서 그 콘크리트 부재를 기둥, 보, 슬래브 이런 것들을 공장에서 제작을 해요. 제작을 해서 현장에서는 그 제작해 온 거를 그냥 조립만 한다는 거죠. 조립만 하면 우리가 콘크리트의 특징인 장점을 살릴 수도 있고 단점인 공기도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조립 구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지루하죠. 이게 원래 이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을 봅시다. 하중이 중요한 이유는 건축물에 어떤 하중이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구조, 건물의 재료 이런 것들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하중이 중요합니다. 우리 건축 구조에서의 하중은 구조물이 외부로 받는 힘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구조물이 외부로 받는 힘이 많아요. 여러가지 하중이 있어요. 그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재료를 선택해야 되고 설계를 해야 되고 시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중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산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 기준이 건축 구조 기준이라는 책이 있어요. 대한건축학회에서 마련된 책인데, 이 책에 보면 하중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서 매년 업데이트가 되긴 하는데, 최근에 업데이트된 거는 2016년. 보통 4년마다 업그레이드가 되긴 하는데 2020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개정판이 나와도 크게 다른 부분은 없어요. 책 내부에 보면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하중이 구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용도에 따라서 환하중이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서 구조 설계를 할 때는 이 하중을 가지고 구조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 하중들을 볼게요. 먼저 하중이 이르면 고정하중이 있어요. 말 그대로 하중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건물의 자체의 무게죠. 건물이 뭐 이렇게 이런 부재들을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하중. 그 다음에 그 구조체에 붙어 있는 마감재, 그다음에 상시 구조물 같은 것들이 우리가 건물에 작용하는 고정하중, 건물의 몸무게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반면으로 활하중이 있어요. 활하중. 활하중은 건물을 사용하는 사용자, 그 다음에 건물에 놓여지는 집기들, 그 다음에 이런 움직일 수 있는 물체들 있잖아요. 물건들. 이런 게 활로중이에요. 그래서 건물에 설치되어 있을 때 물품, 거주자, 움직일 수가 있죠. 공간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중들을 활하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엔 적설하중은 뭔지 알겠죠? 눈이 쌓이는 지역에,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는 이 적설하중이 굉장히 중요해요. 1제곱미터의 면적에 1m의 눈이 쌓이면 그 눈의 무게는 1톤이 1톤. 굉장히 무겁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지붕을 설계할 때 적설하중을 많이 고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풍하중. 우리나라에는 태풍이 가장 큰 풍하중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허리케인,
굉장히 큰 하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람이 약할 수 있지만 여러분 태풍 같은 거 불어오게 되면 건물의 마감재가 떨어져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바람이 건물에 작용한 하중인데, 이 중저층 건물보다 고층 건물에서는 풍화중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요. 왜냐하면 공기층이 달라지면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바람의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큰 하중으로 작용이 돼요. 이 풍하중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건물을 지을 때 중력 방향, 수직 방향으로의 안전성을 이용을 해서 적용을 해서 건물을 짓게 되는데, 풍하중은 수직 방향이 아니라 수평 방향의 하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건물이 취약할 수 있다 라는 점이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지진하중이에요. 지진하중도 마찬가지로 풍하중과 마찬가지로 수평 방향으로 대부분의 지진은 수평 방향으로의 흔들림을 발생을 하게 되죠. 가끔 가다가 큰 지진하중 수직 방향으로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근데 지진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의 기초를 흔들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가장 큰 하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아니라서 지진 하중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 3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내진 설계, 지진을 버틸 수 있는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건축법이 새로 마련되기도 했죠. 그 다음에 건축물을 이루고 있는 주요 구성 성분, 구조체들에 대해서 봅시다. 기초, 기초 알죠? 기초는 건물에 작용한 모든 하중을 받아서 집안으로 전달해서 건물이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기 위한 구조체고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시공을 하는 구조체이기도 하죠. 기둥은 일반적으로 수직 부재예요. 수직 부재를 기둥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직력, 그러니까 중력 방향으로의 하중을 담당하고 있는 부재를 기둥이라고 합니다. 보는 횡력, 그러니까 보는 봅시다. 기둥 부재가 있으면 이 방향으로 하중이 있으면 기둥이에요. 근데 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으면 하중이 이렇게 작용해요. 횡력, 똑같은 부재지만 이렇게 받는 하중이 다르게 되면 부재 이름도 바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는 수평 부재고요. 바닥 슬래브에 있는 하중을 지탱을 해서 기둥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보는 큰 보와 작은 보가 있어요. 이렇게 봅시다. 기둥이 4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이 보를 큰 보, 그 다음에 보와 보 사이를 연결하는 보를 작은 보라고 합니다. 벽 볼게요. 벽은 이게 수직으로 공간을 구별하는 수직 부재예요. 그 다음에 벽에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내력벽과 칸막이 벽이 있어요. 내력벽은 건물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체고요. 칸막이 벽은 공간만 분할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칸막이 벽을 없애면 건물의 안전에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내력벽을 없애면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바닥은 벽과 다르게 수평으로 공간을
구분하죠. 그래서 1층, 2층 구분할 때 바닥으로 구분합니다. 천장을 우리가 바닥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천장은 볼게요. 바닥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위층, 여기가 아래층. 이게 바닥이에요. 보통 이거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죠. 천장은 여기 밑부분이에요. 밑부분. 요 공간. 요 공간에는 전기, 그 다음에 바람, 설비, 그 다음에 환풍, 장식, 이런 것들이 설치되는 부분을 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살 때 보는 부분이 천장을 볼 수가 있어요. 바닥은 보이지가 않죠. 그 차이가 있고요. 지붕은 여러분 알겠죠? 가장 건물의 최상부, 설치하는 덮개 같은 구조물이죠. 이거는 이제 건물 의장적이라는 말은 밑쪽으로 중요해야 되고, 마감 재료가 중요한 이유는 비나 눈, 그 다음에 직사광선, 이런 것들을 직접 마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감 재료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같이 볼게요. 창호, 창문 또는 문, 이런 계구부를 창호라고 합니다. 수장은 뭐냐면 구조체 바깥에 붙이는 거예요. 그 목적이 단열, 방음, 장식 등으로 마감재를 의미해. 마감재.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 각각의 기능이 있겠죠. 기능이 있어서 이것들을 붙이는 것들을 수장. 마무리는 말 그대로 마무리예요. 그래서 창호에 유리를 끼운다든가, 문에 문을 단다든가, 아니면 벽돌로 쌓은 건물에, 블럭으로 쌓은 건물에 페인트 칠을 한다든가, 외관을 결정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마무리까지 끝나면까지 우리가 건축물의 주요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물이 하중을 전달하는 경로를 볼게요. 순서대로 보자면 바닥이 가장 먼저 하중을 받죠. 사람들이 바닥 위에서 생활하죠. 그래서 바닥에 볼게요. 바닥. 여기에 바닥에 하중이 적용이 되죠. 처음. 이 바닥에 전달된 하중이 밑에 있는 보예요. 보를 따라서 양쪽으로 전달이 돼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전달된 하중이 기둥으로 다시 전달되죠. 기둥도 될 수 있고, 수직부재인 벽도 하나의 전달 경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기둥에 전달된 하중은 기초로 전달이 되고, 기초는 이 집안으로 퍼뜨려서 건물을 지탱한다. 이게 건축물의 하중 전달 경로예요.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총론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주스라면 2차 수업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과제는 따로 없고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이 슬라이드 자료를 올려줄 테니까 출력해서 노트나 교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출석 인정기간은 그 수업 시간 있죠. 수업 시간 8, 9교시인가 이게? 8, 9교시 하는 화요일 8, 9교시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 23시 59분까지 들으면 출석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들으면 지각이 되고 학기 끝날 때까지 다 안 들으면 결석이 되니까 그런 부분 잘 챙겨 들으시고 수업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